내 본 영상은 투자 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고요. 특정 종목의 매수나 매도를 추천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2026년 혹시 아직도 이 숨겨진 리스크를 전혀 모르고 기술주에 투자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요즘 AI가 세상을 바꾼다는 화려한 뉴스들 정말 많죠. 그런데 바로 그 뒤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아주 치명적인 함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 20년 경험으로 볼 때 시장은 항상 가장 밝은 곳에서 가장 짙은 그림자를 만들더군요. 네, 주식으로 세상 이해하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모두가 열광하는 AI 투자, 그 화려한 잔치상 뒤에 교묘하게 숨겨진 거대한 구조적 리스크를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지키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오늘 우리가 추적해 나갈 이야기의 흐름입니다. 먼저 모두가 아는 AI 투자의 화려한 겉모습부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서 나타난 첫 번째 균열, 그러니까 사스 산업의 몰락을 살펴볼 거고요. 이 문제가 어떻게 특정 금융회사의 유동성 위기로 번졌는지, 나아가 빅테크의 재무제표에는 잡히지 않는 숨겨진 부채의 본질은 과연 무엇인지, 여기까지 파헤친 다음에 마지막으로 2026년을 위한 생존 투자 전략까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장입니다. AI 투자의 반짝이는 외관, 우리 모두가 지금 열광하고 있는 바로 그 이야기부터 시작하죠.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3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400조 원에 육박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이게 바로 메타가 추진하고 있는 하이페리온이라는 AI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의 예상 규모입니다. 요즘 빅테크들이 AI 인프라에 얼마나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숫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빅테크들의 설비 투자, 즉 캐펙스가 2024년, 25년을 거쳐서 26년에는 얼마나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지 명확하게 보이죠. 시장은 이 숫자에 열광하고 있고 관련 주식들은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모두가 아는 아주 낙관적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두 번째 챕터 첫 번째 균열입니다. 바로 사스, 그러니까 서비스용 소프트웨어 산업의 몰락. 이 화려한 AI 파티 한가운데서 발견된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이상징후죠. 자,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모두 다 AI에 투자하고 돈이 그쪽으로만 몰리는 이 상황에서 왜 엉뚱하게 BDC라는 섹터가 무너지고 있을까요? 언뜻 보면 BDC는 이 AI 파티와 아무 상관이 없어 보이는데 말이죠. 바로 이 질문이 우리가 숨겨진 리스크를 파헤치는 출발점이 됩니다. 아마 BDC라는 용어가 생소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간단히 말해서 기업 성장 투자 회사라고 부르는데요. 주로 아직 상장하지 않은 중소, 중견 기업들에게 직접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사업을 하는 회사들입니다. 사모대출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단서가 나옵니다. 주요 BDC들의 포트폴리오를 뜯어보니까요.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이 적게는 10%대에서 많게는 40%에 육박하더군요. 과거에 이 소프트웨어 산업은 한번 계약하면 매달 꼬박꼬박 돈이 들어오는 구독 모델 덕분에 BDC들에게는 정말 가장 안전한 담보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문제가 터지기 시작한 거죠. BDC들이 돈을 빌려준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대부분 사용자 수 기반, 영어로는 시트 베이스드라고 불리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회사가 100명의 직원을 위해서 소프트웨어를 구독하면 100개의 좌석, 즉 라이센스 비용을 내는 방식이죠. 아주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요. 그런데 AI가 이 견고해 보였던 구조를 뿌리부터 흔들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AI가 도입되면서 기업들의 생산성이 극적으로 향상됩니다. 그러자 기업들은 인력을 줄이거나 같은 일을 하는데 더 적은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만 필요하게 되죠. 결국 사용자 수에 기반했던 사스 기업들의 매출은 급감하고 영원할 것 같던 반복 매출 모델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돈을 못 버니까 빌린 돈을 갚을 능력도 당연히 떨어지겠죠. 이건 그냥 머릿속에서 나온 이론이 아닙니다. 이 플루럴 사이트라는 실제 기업의 사례가 바로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개발자들을 위한 온라인 교육 사스 기업이었는데 GitHub 코파일럿 같은 AI 개발 도구가 등장하자 수요가 그야말로 급감했습니다. 결국 현금 흐름이 막혀서 13억 달러에 달하는 대출 이자를 못 내게 됐고
채권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빚을 주식으로 바꿔야만 했습니다. 이건 한 기업의 실패가 아니라 AI가 사스 산업의 구조 자체를 파괴하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탄이었던 거죠. 세 번째 챕터입니다. 이제 이야기는 한 산업의 문제를 넘어서 시장 전체를 위협할 수 있는 시스템 리스크로 확장됩니다. 바로 여기서 푸른 부엉이, 즉 블루아울이라는 회사가 등장하게 되죠. 이 타임라인은 블루아울이라는 대형 운용사의 비상장 BDC 펀드 OBDC2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환매, 즉 돈을 빼달라는 요청이 빗발치기 시작하더니 결국 분기 한도인 5%를 계속해서 초과합니다. 돈을 다 내어줄 수 없으니까 일부만 나눠주는 비례 배분을 시작했고 유동성을 만들어 보려던 상장사와의 합병마저 실패하죠. 결국 2020년 2월 블루아울은 분기 환매 프로그램을 영구적으로 중단하겠다는 폭탄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 사태의 핵심은 바로 유동성 불일치에 있습니다. 명확히 보이시죠? 블루아울은 투자자들에게 원하면 분기마다 5%씩 돈을 빼갈 수 있다는 반유동성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투자한 자산은 보였죠? 한번 빌려주면 만기까지 꽁꽁 묶이는 시장에서 팔 수도 없는 비유동성 사모대출이었습니다. 이건 마치 3년 만기 정기예금으로 돈을 모아서 언제든 입출금이 가능한 보통계금 통장을 운영하겠다고 한 것과 똑같습니다. 구조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공포는 전염됩니다. 블루아울의 환매 중단 선언 이후 로이터 통신은 섹터 전체가 유동성 압박을 받고 있다고 보도합니다. 피치 같은 신용평가사는 비상장 BDC 전체의 환매율이 급등했다고 발표했죠. 심지어 업계 1위인 블랙스톤의 펀드마저 환매 요청이 7.9%까지 치솟습니다. 여기에 헤지 펀드들까지 끼어들어서 공포에 질린 투자자들의 주식을 헐값에 사겠다고 나서면서 시장의 불안감은 그야말로 극에 달하게 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챕터,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조각들을 하나로 모아서 AI 붐의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진 비밀을 폭로할 시간입니다. 바로 하이페리온 프로젝트와 그 뒤에 숨겨진 부채 이야기입니다. 서두에 언급했던 메타의 300억 달러짜리 하이페리온 프로젝트, 그 구조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메타는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위해서 특수 목적법인, 즉 SPV를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20%의 지분만 투자하죠. 그럼 나머지 80%는 누가 투자했을까요? 놀랍게도 바로 앞에서 유동성 위기를 겪던 그 블루아울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프로젝트에 필요한 막대한 부채를 SPV가 떠안는다는 겁니다. 그 결과 이 어마어마한 빚은 메타의 재무제표에는 잡히지 않는 숨겨진 부채가 되는 거죠. 이게 저 혼자만의 추측이냐고요? 절대 아닙니다. 이 인용문은 메타의 외부 감사인인 언스트 앤 영, EY의 실제 감사보고서에서 가져온 겁니다. 데이터 센터 합작법인의 연결평가를 핵심 감사사항으로 식별했다고 말하고 있죠. 이게 회계 용어라 좀 어렵게 들리실 텐데 쉽게 말해서 메타, 이 빚 사실성 네 빚 아니야? 재무제표에 포함시켜야 할지 말지 판단하기가 너무 어렵고 중요하다라고 공개적으로 경고한 겁니다. 감사인이 이 정도로 표현하는 건 정말 이례적인 일입니다. 리스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부채 위에 또 다른 부채를 쌓는 다층적 레버리지 구조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1층에서는 SPV 자체가 프로젝트를 위해 막대한 빚을 냅니다. 그런데 2층에서는요, 이 SPV의 지분을 가진 블루아울 펀드가 그 지분을 담보로 또 돈을 빌릴 수가 있습니다. 소위 NAV 대출이라는 거죠. 겉으로 보이는 재무제표상의 부채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고 그 아래에는 훨씬 더 거대한 숨겨진 부채와 레버리지가 존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챕터입니다. 지금까지의 문제점을 쭉 파헤쳐봤으니 이제 우리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구체적인 생존 전략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큰 그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단기적인 자산 배분 관점인데요. 보시다시피 주식에 대한 선호도는 중립적인 수준으로 조금 낮추고 대신 변동성이 커지는 국면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는 하이힐드 채권이나 원유, 금 같은 대체 투자에 대한 선호도를 높이는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시장의 화려함에 취하기보다는 리스크 관리에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할 첫 번째 교훈입니다. 단순히 설비 투자를 얼마나 들린다는 헤드라인 숫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 돈이 어떤 금융 구조를 통해서 조달되는지, 재무제표 뒤에 숨겨진 레버리지는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 모두가 AI의 수혜주를 찾을 때 우리는 반대로 AI 때문에 구조적으로 파괴될 위험에 처한 산업은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세스 산업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시죠. 내 포트폴리오에 이런 위험 자산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지 반드시 재점검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투자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재무제표가 투명하고 깨끗한 기업에 투자하십시오. 오늘 본 것처럼 복잡한 SPV 구조나 장부 외 부채를 활용하는 기업들은 잠재적인 시한폭탄을 안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확실성이 큰 시기일수록 단순하고 명확한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결론적으로 2026년 우리 투자자들이 취해야 할 스탠스는 명확합니다. 무조건 사모으는 공격적인 축적의 시기가 아닙니다. 시장에 숨겨진 구조를 냉철하게 관찰하면서 진짜 펀더멘털이 튼튼하고 리스크가 낮은 자산을 선별적으로 담아가는 신중한 포지셔닝이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 메시지입니다. 결국 주식시장은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는 게임이 아닙니다. 예상치 못한 리스크가 터졌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살아남느냐의 게임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친 이 숨겨진 리스크는 바로 그런 생존을 위한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될 겁니다. 이제 여러분은 AI 투자라는 화려한 무대 뒤편의 복잡한 구조를 보셨습니다. 이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지금까지 안전하다고 믿었던 다른 투자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전과는 전혀 다른 것들이 보이실 겁니다. 여러분의 투자 프레임워크가 오늘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셨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을 유지하는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주식으로 세상 이해하기였습니다.